한국은행이 지난 2월에 보고서를 펴냈는데 중국인 관광객이 100만 명 늘 때마다 우리 경제 성장률이 0.08%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올 한 해 중국인 관광객이 지금 180만에서 200만 명 정도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트렌드도 보고 그 뒤에 있는 돈 얘기까지 보는 시간입니다. 일석이조 맨손경제 머니투데이 조한송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중국인 관광객이 돌아온대요. 와, 진짜 오랜만인데 31일에 제주도에 6년 만에 중국인 관광객을 잔뜩 태운 크루즈선이 돌아온다는 속보가 방금 들어왔네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돌아온다. 이 전면 허용된 이유부터 한번 볼까요? 네, 사실 이제 중국 정부가 고민이 있어요. 사실 이제 워낙 뭐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고민 많아 보여요.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 7월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보면은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고요. 수출액은 3년 5개월 만에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도 CPI를 때려잡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다른 국가들은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는데 중국 혼자서 지금 디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는 경기 침체 속에 좀 물가가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좀 경기 활력을 위해서 아예 이제 관광을 다 풀어서 좀 돈도 쓰고 그러면은 이제 중국 관광 업계가 또 돌아가면서 그런 것들은 좀 타개해 보려는 그런 정책 아니냐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면서 올해 1월과 3월에 60여 개국에 대해서 이제 해외 단체 여행을 풀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한국, 일본은 안 풀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한미일도 다 이제 워낙 경제적인 이유로 이제 풀게 된 겁니다. 이게 저거랑 똑같아요. 회사 대기업 앞에 어떤 특정 식당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막 인트라넷에 올라오잖아요. 거기서 우리 회식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에는 단체 손님을 안 보내주다가 외교적인 지렛대로 사용하던 그거마저 푼다고 합니다. 중국의 내수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일 텐데 일단 안 오던 중국 손님들이 한국에 단체로 온다.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중국 손님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큰 손인가요? 네, 큰 손이라고도 합니다. 워낙 또 사실 이제 그 명동은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이렇게 주로 이렇게 이끌었던 그런 상권이기도 하고 특히 뭐 명품관, 거기 명동에도 명품관 많잖아요. 거기서 이제 사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 다르다고도 얘기들을 많이들 하는데 요새 명품관 오픈런 없어졌어요. 손님 없습니다. 손님 없군요. 근데 중국인 관광객들 오면은 좀 분위기 달라질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수치로 얼마나 좋아지냐라고 하면요. 그 한국은행이 지난 2월에 보고서를 펴냈는데 중국인 관광객이 100만 명 늘 때마다 우리 경제 성장률이 0.08%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올 한 해 중국인 관광객이 지금 180만에서 200만 명 정도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5만 명에 그쳤습니다. 왜냐하면 단체 관광이 허용이 안 됐으니까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만약 이번에 이제 전면 재개로 하반기 좀 빠르게 늘어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은 물론이고 좀 여행 수지 항상 적자잖아요. 그래서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으로 많이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여행 수지 적자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 외국인 관광객 회복이 좀 더뎠어요. 사실 이제 코로나19 끝나면 굉장히 외국인들 많이 들어올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일본보다 좀 더딘 모습 보였습니다. 예, 일본은 지난 4월 기준 코로나19 이전 대비해서 외국인 관광객 회복률이 67%로 집계가 됐는데요. 우리나라는 54%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주된 이유는 워낙 우리나라는 그 중국인이 관광객들이 많이 왔었는데 그 중국인들이 이제 많이 안 오면서 좀 이렇게 회복률이 늦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지난 6월 월간 기준으로 중국인 관광객만 떼놓고 보면은 2019년 대비해서 약 35%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 얼마나 또 반등해 줄지 좀 이런 것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경제 유발 효과가 크네요. 중국인 관광객이 100만 명 늘어날 때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0.08%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가 추경한다고 할 때요. 한 20조 원을 쓰면 0.1%포인트 정도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1,000만 명 오면 그 20조 원에 육박하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니까
아니네요. 아, 그쵸. 1,000만 명 오면 0.1% 정도 네.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 손님이 효과가 큽니다. 조한송 기자님, 초반 분위기는 어때요? 근데 앞서서 면세업계에서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게 그 관광객별로 좀 특성이 있는데 일본인 관광객이 좀 돈을 좀 덜 쓰는 이런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 큰 손이다 하면서 좀 기대가 높은데 효과는 조금 즉각적인 것 같은데 제주도를 보면요. 제주도와 뭐 관광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이렇게 관광을 전면 허용한 10일부터죠. 하루 뒤인 11일 오전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하는 크루즈선 53척이 제주도에 기항을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중국발 크루즈선이 갑자기 이렇게 몰리면서 제주항과 강정항에는 기존 크루즈선 기항 계획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부터 내년 3월까지 8개월 가량의 기항 신청이 이미 마감이 됐다고 하고요. 이렇게 크루즈선 한 척에는 통상 뭐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관광객이 탑승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특히 이 코로나19와 함께 중단되었던 한중 카페리 여객 운송도 재개가 되는데 인천에서 뭐 웨이하이, 칭다오 등 중국 8개 도시로 오가는 한중 카페리의 승객 운송 재개가 뭐 3년 7개월 만에 된 것인데요. 뭐 관광업계는 또 중국의 최대 명절인 중추절을 앞두고 있어서 이 중추절과 뭐 국경절 황금 연휴를 계기로 그러니까 뭐 9월 말에서 10월 초가 되겠는데요. 이때를 계기로 뭐 관광객 규모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다만 앞서 얘기했지만 일본과 우리나라는 좀 관광 경쟁을 좀 해야 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일본은 엔화 약세로 뭐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어서 하반기에 우리나라보다는 뭐 일본을 찾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뭐 당장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기까지는 뭐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보수적인 관측이 있기도 합니다. 이 명자님이 이런 의견 주시네요. 제가 일하는 편의점도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하는 호텔 안에 있는 편의점인데 그동안 힘들었습니다.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주셨어요. 저도 중국인 관광객 한참 많을 때 한국은행 출입했는데 그 명동에 있잖아요. 네. 한국은행 그 건물이 역사 고증하는 것 같은 그런 건물이라 거의 들어오려고 하는 관광객들이 제법 찍으려고.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가 밖에선 잘 안 보이니까 근데 각급 보안 시설이라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일본은 손님이 많은 건 좋은데 많아도 너무 많다. 오히려 그쪽은 지금 배부른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일본 뭐 이번에 우리나라랑 같이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풀렸는데 일본 일부 관광지에서는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더 악화될 것이다라고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또 오버투어리즘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래서 특히 뭐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교토 같은 경우에는 이 관광객 때문에 주민들이 버스나 전철을 못 탈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오는 거죠. 그래서 네. 하루 종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관광객용 버스 1인 승차권 아시죠? 그게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 지금 다음 달 말부터는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아, 너무 많이 사니까. 너무 많이 타니까 이제 중국 그 일본 분들이 이제 타지를 못하니까 내국인들이 예, 사용을 못하니까. 사용을 못하니까 이제 중단한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도 했고요. 뭐 유명한 맛집거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사실 이 뭐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로 지금도 되게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본 입장에서도 중국인 관광객이 포기가 어려운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일본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 한국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1인당 평균 지출액이 중국 관광객이 3배나 많다고 합니다. 일본 관광청 자료를 보면은 그 중국인은 방문자 한 명당 평균 우리나라 돈으로 309만 5천 원을 쓴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 많이 드시나 보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는 한 명당 이제 86만 원 정도를 쓰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입장에서도 오버투어리즘 이슈가 있지만 여전히 중국 관광객들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관광객이라고 하고 있고요. 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제 관광이 지속 가능한 형태로 하는 것을 좀 목표로 삼겠다라고 하면서 이 오버투어리즘 의식하면서도 이 중국인 관광객들 유치하겠다 좀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그래요. 손님이 또 반갑기는 한데 너무 생활이 불편하다. 이게 여러 가지 애증의 쌍곡선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의 맛에 푹 빠진 세계인 이야기 해볼 텐데요. 조한송 기자님, 라면 이거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소울푸드죠. 언제나 옳죠. 맞습니다. 라면과 고기는 언제나 옳은데
라면이 심지어 그 와중에 수출까지 잘하는 효자다. 성적이 어떤가요? 네, 상반기부터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 상반기만 먼저 보면은 라면 수출액이요 4억 4억 4,600만 달러를 넘어섰는데 기존 최대치였던 지난해 상반기가 3억 8천만 달러였으니까요. 이보다도 16% 증가한 겁니다. 지난해에도 되게 높았는데 지난해 연간 라면 수출액이 전년 대비 13% 증가한 7억 6,500만 달러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라면이 수출액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 농심의 경우에는요. 해외 법인 판매량이 지속해서 늘고 있고 그래서 2분기 실적만 봐도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실적 거의 절반 이상이 거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간으로도 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농심에서는 대표 제품이 신라면이거든요. 근데 신라면이 2021년에 해외에서만 5천억 원이 팔렸는데 국내 매출액이 4,300억 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해외가 더 국내보다 더 많이 팔린 거죠. 특히 지난해에는 해외에서 6,200억 원 원치를 팔리면서 국내 판매액과 이게 격차를 벌렸는데 어떤 영향인가 보니까 일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좀 간편식 시장이 좀 확대가 된 것도 있고 또 K 콘텐츠 확산에 따라 유명세를 탔는데 뭐 대표적으로 기생충에 우리 짜파구리 나와서 다들 한 번씩 끓여 먹어 보셨잖아요. 네, 그런 영향도 있고 또 세계적인 그룹이죠. BTS의 한 멤버가 라이브 방송에서 이 챌린지가 유행이다 보니까 불닭볶음면을 먹으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네, 이거 되게 매운데. 그러니까요. 신라면이 한국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팔렸다. 이광수 기자님. 네. 우리하고 입맛을 공유하는 나라 어딘가요? 우리나라와 입맛을 공유한 나라 전 세계 모든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한국인과 입맛을 공유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센데요? 네, 현재 1위인 라면 기업 농심이 약 100개국에 지금 라면을 수출하고 있고 삼양식품이 90여 개국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전 세계 135개국에서 한국 라면이 이제 팔리고 있는 셈인데 국가별 수출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약 연간 1,000만 달러 이상 수출하는 국가는 2017년 11개국이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18개 국가로 늘어났습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데는 중국과 미국, 일본입니다. 지난해 기준 중국이 약 2,500억 원어치 라면이 팔려서 전 세계 수출 물량의 24%를 차지를 했고요. 뒤이어서 미국이 7,600만 달러, 일본이 6천만 달러로 3강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출 다변화로 인해서 4위권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졌는데 4위가 예상치 못하게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가 지금 이 4위권을 좀 두고 막상막하인 약 3천만 달러 수준으로 각각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데 그 2017년만 해도 사실 필리핀은 9위, 네덜란드는 수출 규모로는 16위였는데 그만큼 이제 좀 K 콘텐츠 약간 중심으로 이 라면이 유행을 타면서 현지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남아에서는 K라면 인기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네덜란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현지 최대 슈퍼마켓 체인점인 알버트 헤인에 신라면 그리고 불닭볶음면이 입점을 따로 하는 등 유통 채널 확대 영향도 굉장히 크다고 하고요. 미국 3대 일간지 중에 하나인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신라면에서 고급 버전 있잖아요. 네. 신라면 블랙을 세계 최고 라면으로 선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워낙 뭐 일본 라면도 있을 거고 중국 라면도 있을 텐데 신라면 블랙이 최고다라고 얘기하니까 미국 내 다양한 미디어들도 농심 제품 특히 탁월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신기하네요. 필리핀이나 태국은 매운 음식들이 좀 있는데 네덜란드는 제가 지금 과문해서 그런 건지 되게 맵게 먹는 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 라면이 많이 팔린다. 네. 좀 신기합니다. 조한송 기자님, 그런데 라면 회사마다 해외 시장 공략 포인트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농심은 미국에서 올해 좀 장사가 잘 됐거든요. 이렇게 시장 성장세가 좀 높은데 그래서 지난해 그 이유가 지난해 미국의 제2공장을 완공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폭발적인 라면 수요 증가에 대응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2공장이 가동되면서 뭐 연간 라면 생산량도 70% 이상 뭐 불어났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미국이 미국 시장에서 1위를 등극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시장 점유율 2위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뭐 2030년까지 미국 라면 시장 1위로 등극하겠다. 이를 앞당기기 위해서 미국의 제3공장도 설립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뭐 특히 미국을 넘어서 멕시코 진출에도 좀 힘을 쏟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멕시코는 인구가 1억 3천만 명에 달하기도 큰 하고 시장이네요. 네,
네, 일단 멕시코에서는 일본의 저가 라면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향후 이제 맛과 품질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프리미엄 시장이 커지지 않겠냐. 그래서 뭐 프리미엄 시장을 뭐 공략해보겠다. 뭐 이런 계획도 내놓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도면 우리가 매운맛 배틀 해볼 만하죠. 그럼요. 이 멕시코 매운맛 배틀과 관련해서 제가 진짜 잊지 못할 에피소드 있는데 나중에 공개 방송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폭염이 바꾼 보험의 생태계. 조한송 기자님. 더우면 보험사에서 돈을 주는 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도 좀 네. 놀랍기는 했는데 가입할 걸. 올해 진짜 더웠는데. 일단 보면은 극심한 폭염이 이제 지구촌을 달구면서 보험업계도 이렇게 재빨리 대응을 하고 있는데 최근 글로벌 보험업계에서 트렌드는 이 폭염 등 기후 변화를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이 파라메트릭 보험인데 보통 우리 보험은 이 피해 정도에 따라서 이제 보상 규모가 달라지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뭐 어떤 특정 지수에 도달하면 가입자에게 뭐 보험금을 주는 상품인데 이 폭염의 경우에는 그 기온이 되겠죠. 그래서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기온 등 객관적인 지표가 계약 당시 조건만 넘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인데 일단 우리나라보다는 개발도상국이나 해외에서 뭐 유럽에서 많이 뭐 발전되고 있는데 일단 개도국에서는 폭염 피해가 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런 파라메트릭 보험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인도에서는 올해 5월 폭염으로 이 일용직 노동을 할 수 없는 이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판매를 시작한 상품이 대표적으로 꼽히는데 보험금 지불 기준을 충족하는 기온이 되면 이 가입자에게 계좌에 조건 없이 3달러를 자동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더워서 일을 못하면. 네,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런 보험도 나고 있는데 또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한 보험사가 여행 도중 무더위가 심해지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준비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35도 이상이면 정말 여행하기 힘드니까 여행비 50%, 뭐 40도 이상이면 100%를 보상하는 방식인데 뭐 이 밖에 이 선진국에서도 주로 농업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상품들이 많이 속속 출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열사병 보험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뭐예요? 네, 일본도 굉장히 올해 여름이 더웠다고 하는데 네. 출발은 지난해 4월 일본의 어떤 보험사였는데 이 회사는 전 세계 보험업계 최초로 열사병에 특화한 보험을 출시했는데 보험료가 하루 100엔, 우리 돈으로 약 1,000원 가량이 되는데 지난해 일본에선 6월 날씨로는 처음으로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이 발생하는 극한 기후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이 보험 상품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다고 하고 경쟁적으로 보험 회사들이 이런 뭐 폭염과 관련된 보험 상품들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이 온열 질환에 이렇게 취약한 노년층을 중심으로 되게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광수 기자님, 네. 우리나라에도 이런 보험이 있어요? 네, 국내에서도 이제 폭염 피해에 특화된 그런 보험 상품이 검토되고 있는데 한 보험사가 지난달 24일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사병의 진단을 받은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이제 보험 상품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뭐 다만 아직까지는 국내 보험 시장에서는 폭염 피해를 보상해주는 상당수 상품이 농작물에는 집중되고 있다고요. 아직 사람까지는 이제 지난달에 나온 게 하나밖에 없고요. 현재 6개의 손해보험사가 이제 가축재해 보험에 폭염재해 보장 추가 특약을 넣은 상품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직까지 이게 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 올해 되게 더웠고 물론 작년에도 더웠는데 이게 널리 이게 팔릴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보험업계 관계자의 입을 빌리자면 최근 들어 이제 기후 변동성이 극심한 탓에 이제 상품을 설계하는 것부터 쉽지 않고 폭염 보험이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이 생소한 탓에 소비자들 관심을 끌 수 있냐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소극적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극한 기후를 이겨낸 여러분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상반기에 가장 달래주었던 책들. 상반기 베스트셀러 트렌드가 있다고 하는데 이광수 기자님, 네. 요즘은 옛날하고 잘 팔리는 책의 종류가 좀 다른가 보죠? 네, 예전만 보면은 약간 어떻게 돈 벌 수 있냐. 돈 버는 거, 맞아요. 부자 네. 되게 해줄게. 네, 맞습니다. 제목도 굉장히 그런 그쵸. 네, 그런 돈 벌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제목들이 많았는데 올해 상반기 좀 달라졌습니다. 올해는 자기 개발 분야가 가장 많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기 개발이 뭐죠? 자기 개발이라고 하면은 애초에 이제 삶의 태도나 마인드 컨트롤. 보다 나은 나? 네, 어제와는 맞습니다. 다른 나? 네, 나의 자존감 지킴이 약간 어.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 약간 그래도 재테크와는
약간 연관이 있는 게요. 그 올해 상반기 예스24를 통해서 집계된 1위 베스트셀러가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입니다. 전 일본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저도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쵸? 정말로. 근데 세이노가 그게 아니라면서요? 예, 그냥 say no 인데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아, 가르침 그거죠? 맞습니다. 필명이었던 거죠. 필명입니다. 맞습니다. 이분이 그 순자산이 최소 1,000억 원 아.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신 분인데 2001년부터 이제 여기저기 언론사 등등을 통해서 좀 쓴 그런 칼럼들을 엮은 책입니다. 그래서 출판사는 이 조선일보와 함께 저자의 재산을 조사한 사실을 책 서문에 언급하면서 이분의 그 자산이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분의 삶의 태도는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궁금하신 분도 많을 것 같고 일단 전자책은 무료 배포입니다. 예, 출판사 이 블로그 보면은 그냥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플렉스 하는 거예요? 예. 1,000억 원 있어서? 예. 다운받을 수가 있고 종이책 정가도 7,200원으로 지금 파격적인 가격 전략을 페이지 수 대비. 네, 하면서 출판 이후 서점가 베스트셀러 선두권을 지키고 있다라고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했던 모양이네요. 그렇죠. 1,000억 버는 사람은 어떤 어떤 방식으로 가르침이. 삶을 살았을까? 네. 그래요. 다른 순위도 한번 볼까요? 네, 마찬가지로 예스24 집계인데요. 그 상위 5개 중에 3개가 자기계발서입니다. 2위는 김미경의 만수업 이고요. 5위는 그 원싱이라고 이것도 약간 생산성을 높이는 단순함의 힘에 대해서 쓴 그런 태도에 관련된 책입니다. 그 문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는 그 김호연 작가님의 불편한 편의점 한 곳만이 4위에 올라 있고요. 3위는 정신분석 전문의 김혜남 씨의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으로 인문 분야가 올랐습니다. 사실 재테크가 사실 이때까지 계속 인기가 많았는데 그 20위권까지 넓혀도 이 재테크 책은 별로 없고요. 7위에 시장학 개론 그리고 10위에 그 유명한 K 배터리 레볼루션이라는 책이 들었는데 이것도 뭐 네. 재테크 지침서라고 하긴 그렇고 뭔가 기업가의 자세나 아니면 산업 전망을 좀 중장기적으로 본 책이기 때문에 확연히 작년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됐습니다. 자, 조 기자님. 자기계발서가 유행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일단 뭐 자산 시장이 화랑기일 때는 당연히 부동산이나 주식을 통해 이렇게 돈 벌려는 뭐 이런 분들이 많았겠지만 그리고 뭐 또 코로나 팬데믹 때는 사실 이제 고립 우리가 어디 밖에 못 나가면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이런 문학이 좀 잘 나갔다고 하는데 이제는 뭐 팬데믹도 종료되고 자산 시장 불황기도 화랑기도 꺾이면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불안해진 경기 상황에서 뭐 자기 개발로 뭐 각자 도생을 해보겠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자기 개발서 수요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뭐 자기 개발서는 사실 성공한 분들이 일단 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근데 자기 개발서 구매자 중 40대 구매자가 40%로 뭐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40대. 네. 이어 30대가 23%로 두 번째로 높았는데 어떤 것들이 팔렸는지 보니까 뭐 역행자, 악인론, 뭐 제목이 일생에 단 한 번은 도끼를 품어라 이런 제목이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뭐 자산 가격 상승에 뭐 기대기보다는 남들과 다르게 주체적으로 성공을 거머쥔 이런 경험 담긴 책들이 많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송, 이광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